이제 딥러닝에 대해서 개념적으로 알아봤으니 딥러닝의 기본 구성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층 신경망에 대해서 다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가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출력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레이어의 개수에는 이 입력층은 제외를 시킵니다. 출력층의 각 노드는 입력층의 입력 값들과 전부 간선으로 이렇게 이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간선들은 전부 이렇게 어떠한 가중치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노드는 각 입력값과 가중치를 가중 합산한 값을 계산을 하게 되고 그 값을 노드 내에서 어떠한 함수를 거쳐서 최종 결과값을 구하게 됩니다. 여기에 있는 함수를 활성함수 혹은 액티베이션 펑션이라고 합니다. 그 가중치를 가지고 가중 합산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수식으로 봐보자면 예를 들어서 1, 2, 3이 있고 간선의 가중치가 0.7, 0.1, 마이너스 1.1 이렇게 있다고 봐보겠습니다. 이 노드에 대해서. 그러면은 실제로 이것에 대해서는 0.7 곱하기 1 더하기 0.1 곱하기 2 더하기 마이너스 1.1 곱하기 3 해가지고 0.7 더하기 0.2 빼기 3.3 해가지고 마이너스 2.4 이렇게 최종적으로 가중합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 가중합에 대해서 어떠한 함수를 거쳐서 최종 이 노드의 결과값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럼 한 개 노드 내에서 어떤 함수를 사용을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물에서의 뉴런 같은 경우에는 특정 스레숄드, 그러니까 특정한 값을 넘어가면은 정기적 신호를 뱉어내게 됩니다. 이는 그 왼쪽 그림에서처럼 스텝 함수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0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1이고, 그리고 0보다 작으면은 0으로 이렇게 뱉어내는 것과 비슷하죠. 하지만 딥러닝 같은 경우에는 딥러닝 학습할 때는 미분을 통해서 경사도를 계산을 하게 되는데 해당 함수는 이 스텝 펑션 같은 경우에는 미분이 불가능한 함수입니다. 또한 미분이 가능한 영역에서도 이런 부분에서는 미분이 가능하기는 한데 미분값이 0인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경사도가 0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평평한 직선이니까 경사도가 0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걸 가지고 학습을 수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딥러닝을 학습을 할 때는 오른쪽 그림에 시그모이드라는 함수를 가지고 보통 활성함수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시그모이드 함수 같은 경우에는 연속적으로 숫자들을 표현을 하게 되는데 해당 함수는 전 구간이 일단 미분 가능하고 미분값이 항상 0이 아니기도 합니다. 지금 여기는 평평해 보이지만 항상 미분값이 0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경사가 있기 때문에 0이 아니고, 그리고 0, 1 이 두 가지 숫자로만 표현을 하는 게 아니고 0.9, 0.7, 마이너스 0.1 뭐 이런 식으로 연속된 숫자들로 전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입력값이 어느 정도 크면은 결과값이 1에 가까워지고 반대로 입력값이 굉장히 작으면 결과값이 0에 가까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여 단일 신경망에 대해서 논리 연산자를 구현해 볼 수도 있습니다. 논리 연산자 중 AND 연산자를 예시로 들어보면은 먼저 AND 연산자의 두 값이 1일 때, 이렇게 두 값이 1일 때는 실제로 AND 연산자의 결과값은 1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두 값 중에 하나라도 0이거나 두 값이 전부 0인 경우에는 그 최종 AND 연산자의 결과값은 0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단일 신경망, 퍼셉트론으로 구현을 하면은 왼쪽처럼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개의 그 결과값이 한 개이기 때문에 출력층에 있는 노드 개수는 이렇게 한 개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 노드에 대해서는 다 이렇게 인풋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플러스 1이라는 숫자는 원래 있던 x1, x2 이런 입력값이 아니고 그냥 상수로서 들어가게 되는데 이 상수 같은 경우에는 바이어스 혹은 편향이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게 됩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숫자는 더해주게 된다. 이렇게 의미를 나타내게 되는데 이것을 그리고 각각의 간선에는 이렇게 가중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x1과 x2에는 플러스 10 그리고 플러스 1이라는 요 바이어스에는 마이너스 15 이렇게 존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제로 수식으로 나타내면은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x1과 x2를 둘 다 1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 x1에 1을 넣고 x2에 1을 넣으면은 마이너스 15 더하기 10 더하기 10 해서 이렇게 5라는 숫자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5라는 숫자에 대해서 아까 슬라이드에 있는 요 그래프의 함수를 넣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시그마 5라는 값은 여기에 있는 그래프처럼 5라는 숫자는 굉장히 어느 정도 큰 값이기 때문에 거의 1에 가까운 숫자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1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만약에 x1에 1, x2에 0 이렇게 값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경우에는 실제로 마이너스 15 더하기 10 더하기 0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마이너스 5라는 값이 결과로 나오게 되고 그걸 활성함수 요 시그모이드라는 함수에다가 넣으면은 입력에 여기 함수에서는 마이너스 5가 어느 좀 작은 숫자이기 때문에 0에 가까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0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른 값들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5도 작은 숫자이기 때문에 0에 가까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AND 연산자를 단층 인공신경망을 이용을 해서 구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어 연산자에 대해서도 인공신경망을 이용을 해서 구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어의 경우에는 두 값 중 하나가 1이면 결과값이 1이고 아니면 두 값 모두 0인 경우에는 결과값이 0을 뱉어내게 됩니다. 오어 같은 경우에는 가중치를 이런 식으로 둬가지고 구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수식으로는 또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x1에는 1, x2에 0을 대입을 하면은 실제로 마이너스 5 더하기 10 곱하기 1 더하기 10 곱하기 0 해서 플러스 5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플러스 5는 아까 시그모이드 함수에서 1에 가까운 숫자이기 때문에 1에 가깝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둘 다 0인 경우에는 결국에는 그 가중합 결과가 마이너스 5가 되고 이것은 다시 함수에 넣으면은 0에 가까운 숫자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not이라는 논리 연산자에 대해서도 단일 신경망을 통해서 구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not 연산자 같은 경우에는 단항 연산으로 한 개의 입력값만 이렇게 받게 되는데 해당 입력값이 1이면은 0을 그리고 입력값이 0이면은 1을 결과값으로 반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not 연산자 같은 경우에는 가중치를 이렇게 플러스 5, 마이너스 10 이렇게 구현을 해서 not 논리 연산자를 인공신경망으로 구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아까의 오어 게이트에 대해서 x1과 x2의 입력 조합과 결과값을 다음과 같은 그래프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x는 그 결과값이 0, 그리고 여기에 동그라미 같은 경우에는 결과값이 1인 게이트입니다. 그래서 오어 같은 경우에는 x1과 x2 둘 중에 하나만 1이어도 결과값이 1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동그라미, 동그라미, 동그라미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을 볼 수가 있고 x1, x2가 둘 다 0일 때는 이렇게 x로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지금 동그라미와 x를 좀 쉽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직선을 그리게 되면은 선형적으로 이렇게 x와 동그라미를 구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뭐 참고로 아까 5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마이너스 5 더하기 10x1 더하기 10x2 이렇게 구현을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숫자가 0보다 크면은 결과값이 1, 작으면은 결과값이 0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방정식을 세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로 방정식을 통해서 어떠한 그 직선의 방정식을 계산을 해가지고 이렇게 직선을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x2는 x1 더하기 2분의 0.5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직선의 방정식은. 그래서 동그라미와 x에 대해서 좀 선형적으로 구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반면에 XOR 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선형적으로 구분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XOR 같은 경우에는 x1과 x2가 서로 같은 경우에 둘 다 1이거나 둘 다 0일 때, 이 경우에는 결과값이 0이고 둘 다 서로 다를 때 1, 0 혹은 1, 0, 1, 이 경우에는 결과값이 1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그림은 여기에 있는 그 그림처럼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보면은 지금 여기에 1 같은 경우에는 동그라미, 0 같은 경우에는 x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XOR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어떠한 선형적인 직선 이렇게 그었을 때 동그라미와 x를 서로 구분을 할 수 없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직선을 그어도 구분을 할 수가 없고, 이렇게 직선을 그어도 구분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좀 비선형적으로 혹은 여러 개의 직선을 그어서 구분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비선형 문제라고 하는데요. 실생활에 존재하는 많은 문제들은 이와 같은 비선형 문제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단일 신경망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여러 레이어로 구성된 다층 신경망을 이용을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층 인공신경망은 앞서 말한 것처럼 히든 레이어가 여러 개로 존재하고, 현재 히든 레이어에서는 이전 레이어들의 요 결과값들을 조합해서 어떤 새로운 특징들을 표현을 하게 됩니다. 앞 슬라이드의 예제와 같이 한 개의 신경망은 이렇게 직선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다층 인공신경망의 경우에는 그러한 직선들을 조합을 해가지고 이와 같이 여러 개의 직선을 그어서 구분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히든 레이어에서는 첫 번째의 히든 레이어에 있는 결과값 혹은 표현한 특징들을 조합을 해가지고 좀 더 복잡한 모양 혹은 여러 개의 직선들을 결합을 해서 표현을 하게 되고, 그 이후 레이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좀 더 레이어를 통해서 더 복잡한 구조들을 계속적으로 표현을 해 나가게 됩니다.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출력층에서 예측값을 계산을 하게 되는 것이죠. XNOR 게이트를 예시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XNOR 같은 경우에는 XOR의 반대로 두 값이 같으면 결과값이 1, 두 값이 다르면 결과값이 0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게이트는 XOR 게이트와 마찬가지로 비선형 문제에 속하게 됩니다. 참고로 이 XNOR 게이트는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있냐면, X1 and X2 or X1 and X2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거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고, 이것에 대해서 봐보면은 지금
AND, OR, NAND 이렇게 세 가지 연산자로 또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은 AND 연산자는 다음과 같이 그 단일 신경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NAND 같은 경우에도 아래와 같이 단일 신경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OR 연산자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단일 신경망을 조합을 해서 다층 신경망, 히든 레이어가 하나짜리 다층 신경망을 구성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빨간색이 AND, 파란색이 NAND, 그리고 초록색이 OR 이렇게 구성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비선형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히든 레이어를 추가를 하면 그러면은 비선형 문제를 풀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동영상처럼 딥러닝 모델에 대해서는 입력 데이터를 모델의 입력층에 넣어서 첫 번째 히든 레이어부터 그리고 순서대로 이렇게 통과를 하면서 모델의 특징을 추출을 하고 최종적으로 출력 레이어에서 그 최종 결과값을 예측을 해 나가게 됩니다. 이러한 입력층에서부터 차례대로 레이어를 거쳐 나가면서 추론을 하는 과정, 그것을 순전파 혹은 영어로 feed forwarding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언급한 것처럼 히든 레이어 혹은 은닉층에서는 데이터의 특징들을 표현을 하고 이 특징들을 조합을 해서 새로운 특징을 표현해 나가게 됩니다. 여기에 있는 것처럼 지금 첫 번째 레이어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직선들을 표현을 했다면 두 번째 레이어에서는 동그라미 혹은 곡선 이렇게 표현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리고 딥러닝에서는 여기에 있는 그림처럼 이전 레이어와 현재 레이어 사이의 노드 간에는 간선이 존재합니다. 지금 여기서처럼 이렇게 간선이 다 존재를 해가지고 이 간선에는 가중치가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처럼 W1, W2 이렇게 가중치들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가중치들과 입력값들을 가중 합산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그 노드에서의 결과값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사실 모델은 처음 생성이 되면은 이러한 가중치들은 전부 랜덤한 값으로 초기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가중치들에 대해서 문제를 제일 잘 풀 수 있는 최적의 가중치들을 구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 문제를 제일 잘 풀 수 있는 최적의 가중치를 구하는 과정을 딥러닝을 학습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딥러닝의 가중치를 찾는 방법 중 제일 널리 사용하는 방법은 역전파, 영어로는 백프로퍼게이션이라는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먼저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 딥러닝 모델에 입력으로 넣어서 순전파를 통해서 예측값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입력 이미지가 있으면은 이렇게 가중치 그 순전파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출력층에서 이렇게 값들을 예측을 해 나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모델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림과 같이 아예 틀리는 경우도 존재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처럼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지금 도그에 대해서 0.4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하지만 강아지가 정답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1이라고 이렇게 예측을 해야 합니다. 이런 것과 같이 실제 정답과 모델이 예측한 값의 차이, 이것을 에러 혹은 로스라고 합니다. 이러한 에러를 계산을 해서 고등학교 때 배웠던 합성함수의 미분을 활용을 해가지고 각 가중치의 값들을 이런 식으로 미분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있는 값들이 다 미분값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미분값은 기울기 혹은 경사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사도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사도를 기반으로 모델의 가중치들을 조금씩 에러가 작아지는 방향으로 모델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업데이트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모델이 예측한 값과 실제 정답의 차이를 손실, 로스라고 하고 비용, 코스트라고 하고 혹은 에러라고도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로스를 계산을 하는 함수를 로스 함수라고도 하고 혹은 뭐 코스트 함수, 에러 함수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 함수는 마찬가지로 미분이 가능한 함수입니다. 슬라이드의 아래 그래프 예시는 X축이 실제 그 모델의 가중치이고 Y축이 코스트 혹은 로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함수는 아래로 볼록한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아래로 볼록한 함수에 대해서는 특정 지점에 대해서 미분을 계산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여기서 미분을 진행을 하면은 경사도가 지금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지금 경사도가 음수 방향이기 때문에 만약에 경사도가 음수 방향이면은 오른쪽으로, 근데 경사도가 양수인 경우, 이렇게 양수인 경우에 그 경우에는 왼쪽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함수 값이 점차적으로 작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부분에서는 오른쪽으로 나아갈수록 지금 이렇게 함수 값이 작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경사하강법 또는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도 불리는데, 이 경사하강법 방법은 로스 함수에 대해서 로스가 작아지는 방향으로, 이렇게 로스가 작아지는 방향으로 가중치의 값을 찾아 나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여기에 있는 제일 작은 값, 로스가 제일 작은 지점의 요 최적의 가중치 값을 찾아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델 같은 경우에는 가중치를 점진적으로 업데이트하면서 이런 식으로 조금씩 모델을 업데이트를 해 나가면서 최적의 요 가중치 값을 찾아 나가게 되고, 이를 통해서 성능이 높아지게 됩니다. 경사하강법의 수식은 왼쪽 그림과 같습니다.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사실은 좀 간단한 편입니다. 여기서 그 오른쪽 요 미분 값은 실제로 그 아까 말했던 기울기라고 볼 수가 있고, 여기에서의 알파 같은 경우에는 학습률 혹은 러닝 레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중치를, 이 학습률 같은 경우에는 가중치를 옮겨갈 때 얼마나 많이 옮겨 나가는지를 고려하게 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딥러닝의 모델들은 가중치를 처음에는 이렇게 랜덤하게 초기화를 한 상태에서 그 경사하강법을 통해서 이렇게 조금씩 낮아지는 방향으로 그 가중치들을 업데이트를 해 나가게 됩니다. 여기서처럼 이렇게 나가게 되는 것이죠. 또 여기에 마이너스가 있어야지 그 경사도가 음수일 때는 오른쪽으로, 경사도가 양수일 때는 왼쪽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조금씩 이렇게 로스가 작아지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앞에 슬라이드에 대해서는 가중치가 1개짜리인 예시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아래로 볼록한 함수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최적의 가중치를 찾는 것은 굉장히 쉬운데, 가중치가 2개만 되어도 여기에 있는 그림처럼 로스 함수의 그래프가 굉장히 복잡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가중치 혹은 파라미터라고도 하는데, 파라미터의 개수는 적게는 수백만 개, 많게는 수천억 개까지 구성이 되어 있어서 가중치들의 최적의 조합을 찾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딥러닝을 빠르게 그리고 성능 좋게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도 많은 개선된 학습 알고리즘들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앞서서 학습률이 가중치를 옮겨갈 때의 그 크기라고 했는데, 등산을 예로 든다면 기본적인 보폭 크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서 등산을 해서 내려간다고 하면은 보폭을 크게 하면은 이렇게 훅 내려가고, 만약에 보폭을 작게 한다면 조금씩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이때의 학습률이 작은 경우에는 로스가 제일 작은 값으로 도달하지 못하고 지역적으로 작은 지점,
이때는 이렇게 로컬 미니마라고 하는데 로컬 미니마에 빠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지금 여기서 만약에 그 러닝 레이트가 작으면 이렇게 내려가다가 결국에는 이쪽에 있는 로컬 미니마에 빠지게 됩니다. 실제로는 글로벌 미니마가 여기에 있게 되는데도 말이죠. 반대로 학습률이 큰 경우에 이 경우에는 여기에 예시처럼 만약에 여기에서 보폭이 너무 커서 이쪽으로 진행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이렇게 크게 움직여 버려가지고 여기로 옮겨지게 됩니다. 근데 또 여기서는 경사가 더 커지기 때문에 이제는 경사도 커지고 보폭도 크기 때문에 다시 이쪽으로 옮겨가게 되고 여기서는 또 경사가 더 크기 때문에 더 크게 이쪽으로 옮겨가게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계속적으로 로스가 작아지지 않고 오히려 커지게 결국에는 거의 무한대에 가깝게 발산을 해버리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혹은 아예 제일 작은 로스 지점을 찾을 수 없는 그런 문제에 빠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학습률이 작은 경우에 너무 작다고 하면은 운이 좋아서 글로벌 미니마에 이렇게 다가갈 수가 있기는 하는데 학습률이 작으면은 너무 여러 차례에 걸쳐서 다가가야지만 이렇게 글로벌 미니마, 전역적으로 제일 작은 로스 값에 다가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학습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습률은 적당한 크기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학습률은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닌데 학습 데이터의 난이도, 학습 데이터의 개수, 그리고 모델의 크기에 따라서 경험적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10의 마이너스 5승에서 10의 마이너스 2승 정도로 값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